의사는 제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엄마가 됐습니다. 한국은 제게 150억 신화를 선물했어요. 이 나라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섯 남매를 낳고 싶은 만큼 행복해요. 제 진짜 고향은 이제 여기 한국입니다.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던 캐나다 로키 산맥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헬기 조종석에서 바라본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고 제 손끝에는 3,000시간의 비행 경력이 무색하게 차가운 금속의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 조종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하늘로 실어 날랐지만 정작 제 안의 생명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오로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상공을 누볐던 제가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자궁 내막의 심각한 손상으로 임신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말했을 때 제 세상은 조종 불능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살 지우와 갓돌을 지난 날에 그리고 뱃속의 셋째까지 품에 안고 있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연 매출을 기록하며 한옥스테이와 전통, 도자기 사업을 일궈낸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기적 속에서 눈을 뜹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공군 구조부대 소속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계급은 소령이었고 제 어깨에 달린 금빛 날개 배지는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던 저에게 군대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증명서였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20kg의 군장을 메고 설산을 오르내리며 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얼음 마녀라고 불렀고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을 죽여야 더 정확하게 조종관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겨울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가 겹친 현장에서 무리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다가 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체는 박살이 났고 저는 요추와 골반 부위에 심각한 타격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은 다시는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온 말은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복부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내부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자연 임신은커녕 인공 수정조차 희망이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저는 직업도 여성으로서의 미래도 모두 잃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밴쿠버의 회색 하늘이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저는 방황했습니다. 술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몇 날 며칠을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안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적인 금속음이 아닌 흙의 촉감과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평소 한국의 전통 도자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의 공기는 캐나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습하면서도 포근한 흙내음이 섞인 듯한 그 공기를 마시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경주의 한 작은 도요지였습니다. 그곳에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젊은 도공 김지석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해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낡은 한옥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마당 가득 쌓인 장작들이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도요지에 도착했을 때 김지석 씨는 마당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키에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낯선 외국인 여성의 등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도자기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말하자 김지석 씨는 말없이 작업장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업장 안은 흙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게 작은 물레 앞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 위에 차가운 흙 한 덩이를 올려주었습니다. 흙은 제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감겼고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김지석 씨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서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긴박했던 구조 현장이나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가 서툰 솜씨로 흙을 망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겹쳐 잡고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지석 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훈장이나 진급 통지서보다 김지석 씨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이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지석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행을 포기해야 했던 일과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흙도 불 속에서 깨지고 갈라져야 비로소 단단한 도자기가 됩니다. 아나 씨의 상처는 깨진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의 얼음덩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김지석 씨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흙을 구하러 산에 오르고 장작을 패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게 한국의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어떻게 피는지, 여름에는 계곡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가을에는 단풍이 어떻게 산을 물들이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김지석 씨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일 예정이었던 여행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남자와 이 땅에서 보내기로 말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총망받던 군인이 시골 마을에서 도자기나 구우며 살겠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김지석 씨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소박한 한옥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파란 눈에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신기해하셨지만 이내 저를 손주며느리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지석 씨와 함께 물레질을 하고 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장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지석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제 과거 병력을 설명하며 임신일 리는 없으니 위 내시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와 김지석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나 씨,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8주 차입니다.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근두근 힘차게 뛰는 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의 최고 권위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본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제 몸이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태명은 기적이라는 뜻을 담아 미라클의 한국식 이름인 미라라고 지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마을의 경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직접 키운 채소와 달걀을 가져다 주며 제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김지석 씨는 행여 제가 힘들까봐 작업장 근처에도 못 오게 하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저는 매일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발로 툭툭 칠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저희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요지가 위치한 땅이 대규모 개발 부지에 포함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이자 김지석 씨의 영혼이 깃든 가마를 헐어야 한다는 소리에 김지석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보상금을 제시하며 이주를 종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 김지석 씨를 대신해 제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군인 시절 익혔던 전략적 사고와 분석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경주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도요지의 전통성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청과 관련 부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캐나다 공군 장교 출신이라는 이력과 한국 전통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의 시선은 공무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도요지를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 문화 체험 공간과 한옥스테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인맥을 동원하고 SNS를 통해 우리 도요지의 이야기를 영어로 전파했습니다. 전직 공군 조종사가 한국의 흙에 매료되어 기적 같은 아이를 가졌다는 스토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개발업체도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저희 도요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무리하게 움직였던 제 몸에 다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양수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지던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인근 병원까지 가는 길은 산사태로 막혀버렸고 구급차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지석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차오르는 통증 속에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조종석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저를 업고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박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마을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낡은 한옥 방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제 생애 가장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문창살을 흔들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는 가운데 저는 김지석 씨의 손을 부서져라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정적을 깨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800g 남짓한 아주 작은 아이였지만 그 울음소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첫째 지우와의 만남은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우를 품에 안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비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우가 태어난 후 도요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확정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경영을 맡아 한옥스테이 프로그램을 체계화했고 김지석 씨는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매출액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한 건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해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종관을 잡았을 때보다 지금 흙을 만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훨씬 강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나래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신의 축복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인 아나가 아닌 한국인 박아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른 제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남편 김지석 씨는 마당에서 물레질을 준비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능선들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5년 전 절망의 끝에서 한국행을 선택했던 그날의 제가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추락하기도 하지만 그 추락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셋째가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지우와 나래가 거실에서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지석 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우리 집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착륙지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활기가 넘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한옥스테이에는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머물며 한국의 정을 배워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자기를 굽는 법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모양을 내어주고 불길을 견딘 만큼 빛깔을 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15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지금도 저는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과 흥정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는 평범한 한국 아줌마로 살고 있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더 이상 금빛 계급장은 없지만 대신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남편의 든든한 사랑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저에게 복직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신설되는 다국적 구조 기동대의 지휘관 자리를 제안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우와 나래를 데리고 캐나다로 돌아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뿌리인 캐나다에서의 화려한 복귀와 제가 사랑하는 이곳 한국에서의 소박한 삶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캐나다로 가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관계자가 직접 저희 도요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캐나다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중히 거실로 모시고 김지석 씨가 갓 구워낸 찻잔에 차를 대접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질 때 저는 비로소 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관계자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작업장에서 땀 흘리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이곳 한국의 흙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고 제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관계자가 돌아간 후 김지석 씨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 박동이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나 씨. 그 한마디에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캐나다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라인을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담은 도자기들은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회에 초대받고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며 저희의 가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돌아오고 노인들은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잘 압니다. 저를 믿어준 남편과 따뜻하게 품어준 한국 사회,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와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덧 셋째를 출산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나래는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놀아줄지 벌써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성공을 시기하는 시선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대형 건설사 사장이 저희의 문화, 단지 사업권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저희 도요지의 인허가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저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고 예약되어 있던 단체 관광객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평생 흙만 만져온 김지석 씨는 이번에도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 시절 익혔던 위기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온다면 저는 전공법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건설사의 비리와 부당한 압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건설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역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들을 내쫓고 부당 이득을 챙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에 저희의 사연과 건설사의 횡포를 제보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혼이 서린 곳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파란 눈의 이방인 며느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법무법인을 동원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협박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로키 산맥의 눈보라 속에서도 생존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비겁한 협박에 굴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까지 찾아가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저의 투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국내외에서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건설사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건설사와의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시청에서는 저희 도요지를 포함한 일대를 영구적인 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던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나 씨, 당신은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장군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제 가족과 이 땅을 지키고 싶은 엄마일 뿐이에요. 시련은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올라갔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연 매출 1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켜낸 가치와 신뢰가 훨씬 더 컸으니까요. 셋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건강한 울음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느덧 6남매를 낳고 싶다는 저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우, 나래, 서연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때로 너희를 속이고 힘들게 하겠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이 엄마에게 얼마나 따뜻한 품을 내어주었는지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당에는 새로운 가마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김지석 씨는 더 큰 꿈을 담은 작품을 구상 중입니다. 저는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저의 한국 생활 5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임 판정의 절망을 딛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부도 위기의 도요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제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구하는 법만 알았던 제가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흙은 저를 빚어주었고 한국의 정은 저를 구워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도자기가 되어 이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지우의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응원 구호를 연습합니다. 조종간 대신 숟가락을 들고 헬기 소음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비행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저는 잠시 물레질을 멈춘 김지석 씨 옆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남편의 옷에 묻은 흙가루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지석 씨,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제 질문에 남편은 그 특유의 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목을 감싸 안습니다. 그럼요, 아나 씨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흙의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를 행복의 중심부로 안내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한국이 제게 준 이 모든 기적을 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저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을 입구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내린 지우가 저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발표했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로 멋지대요. 저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제법 묵직해진 지우의 몸무게가 행복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랑 저를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이 저를 불러준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더 먹겠다며 투정을 부리고 김지석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과분한 행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다시 꽃 피울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고 저는 서재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책상 위에는 캐나다에서 가져온 낡은 비행 일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일지의 빈 페이지에는 조종 기록 대신 아이들의 성장 기록과 도자기 작업 일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비행을 마친 날이다. 그리고 내일은 더 높고 넓은 행복의 상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저를 비추던 그 차가운 별빛과는 다른 포근하고 따뜻한 빛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마을의 풍경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저 멀리서 동이 터오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한국의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상쾌하게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가족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경쾌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이렇게 매일 아침 소박하지만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옵니다. 막내 서연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옹알이를 하고 나래는 지우 형에게 장난을 겁니다. 김지석 씨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며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식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정과 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저는 이 작은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별이 되고 은하수가 되어 우리 가족의 앞날을 비춰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문이 들어온 작품을 만드는 날입니다. 한 외국인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도요지의 도자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들도 저희 부부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극복하고 가정을 일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연을 떠올리며 정성껏 흙을 빚었습니다. 흙이 제 손끝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거친 흙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하고 뜨거운 불을 견뎌 빛나는 도자기가 되는 과정은 바로 제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김지석 씨는 옆에서 가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섬세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석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제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준 이 사람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다문화 가정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의 눈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고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격려에 그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기슭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해를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 또한 이 들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굴하지 않고 제 가족과 제 꿈을 지켜낼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빠에게 배운 대로 작은 흙덩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그 옆에서 오빠를 응원하며 손뼉을 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흙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밤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김지석 씨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청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꿈나라로 떠나고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김지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아나 씨 오늘도 행복했나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대답합니다. 네, 지석 씨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수많은 기쁨과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 있고 저희를 품어준 이 따뜻한 땅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게 허락된 이 소중한 생명들과 이 아름다운 삶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150억 원이라는 부보다 훨씬 더 값진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이 한옥 담벼락을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의 비행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아닌 이 땅 위에서 더 낮고 더 따뜻하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행복을 일궈갈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기적을 선물했고 저는 그 기적을 사랑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그리고 사랑해요, 내 가족.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별빛이 창가에 머물며 우리 가족의 단잠을 축복해 줍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온 차가운 칼바람이었습니다. 연 매출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제가 외국인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문화 홍보대사로 유명해질수록 저를 향한 시샘과 견제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파란 눈의 신기한 며느리라며 웃어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가 큰 돈을 벌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시련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전통 도자기 협회와 지역 유지들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제가 운영하는 한옥 체험 프로그램이 한국의 순수한 전통을 훼손하고 상업화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서구권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깊은 오묘한 미를 알겠느냐며, 제가 만드는 도자기와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그저 겉모습만 흉내낸 가짜라고 비하했습니다. 시청 게시판에는 제가 국적을 바꾼 이유가 오직 사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거친 조직에서 10년을 버티며 웬만한 비난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지만, 저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고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들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해서 선택한 모든 행동이 그저 돈벌이를 위한 연극으로 치부될 때, 저는 다시금 제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 대형 레저 개발업체인 대성그룹이 저희 도요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사업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보낸 법무팀 관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희 도요지의 일부 땅이 과거 행정착오로 점유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들 앞에서 저는 제 한국어 실력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교묘하게 꼬아놓은 계약서와 법전의 문구들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머뭇거릴 때마다 그들이 짓던 그 비릿한 비웃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성그룹의 강상무라는 사람은 저를 따로 불러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이주를 권유했습니다. 아나 씨는 캐나다 조종사 출신이니 이 정도 돈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 지석 씨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석 씨처럼 실력 있는 도공이 왜 굳이 외국인 아내 치맛바람에 휘둘려 상업적인 일에 매달리느냐며 남편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는 의문의 민원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소방시설이 기준 미달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신고로 인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예약했던 고객들은 불안해하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조차 아동 학대라는 이름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겪었습니다. 파란 눈의 엄마가 한국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틀렸다는 식의 편견. 섞인 시선들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지석 씨는 매일 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나 씨,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도공인 지석 씨가 저를 위해 시청을 드나들며 항의하고 법률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제 험담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니들이 알기나 하냐며 호통을 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야,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바람을 많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지금 내가 맞는 이 바람이 나중에는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게다. 힘들면 언제든지 이 어미한테 기대거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제가 한국인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제가 운영하는 체험단지가 지역 상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너희 엄마가 우리 동네를 망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평화를 파괴하고 제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군인 시절 제가 가장 혐오했던 것이 비겁한 수단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상무와 그 배후 세력들은 저를 말 잘 듣는 이방인 여자로만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000시간의 상공을 누비며 사선을 넘나들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머리는 차가워지고 판단은 예리해지는 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의 비리와 부당 압력에 대한 자료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들과 결탁해 용도 변경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복잡한 토지 대장과 공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항공사고 조사를 할 때 익혔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도요지 땅의 점유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합병한 토지라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저희 도요지의 가마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피는 연료관을 훼손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석 씨가 일찍 발견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근처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포로 몰아넣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적이 공격을 시작했다면 저 역시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지석 씨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저만의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충격을 받아 사업을 접으려 한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대성그룹 측에 협상을 제안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강 상무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거만한 태도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비밀 유지 서약이 포함된 이주 합의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그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내용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는 연기를 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꺼낸 것은 만년필이 아니라 녹음기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제게 했던 협박과 회유, 그리고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강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내민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불법 도박과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는 내부 폭로 문건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캐나다 정보부대에 근무하는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극비 정보였습니다. 강 상무는 부들부들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박아나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건드린 것은 제 사업이 아니라 제 가족과 이 땅의 정의입니다. 조종사는 난기류를 만났을 때 절대 조종관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시작한 이 전쟁 제가 끝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대성그룹의 횡포를 폭로했습니다. 파란 눈의 한국 며느리가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은 무섭게 불타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대성그룹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수수방관하던 태도를 바꿔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더 이상 대성그룹의 눈치를 보지 못하고 저희 도요지에 내렸던 부당한 행정 처분들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 제가 캐나다 군 시절 작전 중 실수로 민간인을 다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 저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몰아가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사실 제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영웅적인 행동이었음에도 그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기자들이 도요지 앞에 진을 치고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지석 씨는 기자들의 앞을 막아서며 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저의 과거와 현재를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진실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곡된 기사들은 신뢰를 잃었고 오히려 대성그룹의 비도덕성만 부각되었습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중 뱃속의 셋째가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으로 핏물이 번지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지석 씨가 달려와 저를 안아 올렸을 때 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석 씨, 우리 아이 꼭 지켜줘요. 저들도 꼭 벌받게 해주세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강 상무의 비웃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환청처럼 제 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들것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지우와 나래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응급실 불빛이 눈부시게 비쳤고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긴급 수술 준비하세요. 저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김지석 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나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아나 씨. 저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터널 끝에서 저는 5년 전 캐나다 설산에 추락했던 제 헬기를 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구해주었던 그 따뜻한 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경주 도요지의 가마 불빛이었습니다. 흙을 굽고 생명을 불어넣던 그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저는 그 열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눈을 떴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가냘프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저를 지켜보는 강 상무의 서늘한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틀렸어.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엄마니까. 마취 기운이 퍼지며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이었지만 저는 반드시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술실 밖에는 김지석 씨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저를 위해 전 국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실 조명 아래 의사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한 가닥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 땅의 흙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저를 품어준 이 나라의 정이 저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 밖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지석 씨는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염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셨습니다. 그 시각 대성그룹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들이 스모킹 건이 되어 그들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상무는 병원 복도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저의 수술실 쪽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우와 나래가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술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비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핀셋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로키 산맥이 아니라 경주의 아름다운 산천 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도요지의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기며 우리 집 마당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환한 웃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변하며 혈압이 급강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당황하며 제 가슴에 제세동기를 갖다 댔습니다. 강한 충격이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포기했던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한 공격에 흔들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이 마을의 희망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에너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라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김지석 씨가 수술 장갑 너머로 제 손을 잡고 보내주는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석 씨, 제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대성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천하에 드러났고 저희 도요지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보물이자 문화의 중심으로 공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곁에 살아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가냘프지만 아름다운 제 셋째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지켜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싸움은 끝났지만 저의 비행은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적도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사랑의 힘이 있는 한전은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우리 도요지의 기와 지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자 한 가문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저를 시샘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직 사랑과 창조의 힘으로 더 아름다운 내일을 빚어갈 것입니다. 병원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와 나래는 엄마가 곧 일어날 거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풍경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외국인 장교 출신 아나가 아닌 한국 사람 박아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셋째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환희로 지었습니다. 환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란다. 엄마가 너와 이 가족을 평생 지켜줄게. 저의 맹세는 경주의 새벽 공기를 타고 온 누리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제 눈앞은 온통 뿌연 안개 같았습니다. 셋째 환희를 가슴에 한번 제대로 안아보기도 전에 닥친 위기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대성그룹은 제가 병원에 묶여있는 사이를 틈타 도요지 진입로를 대형 바리케이드로 막아버렸고 저희 한옥스테이에 머물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지석 씨의 낮은 흐느낌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강 상무는 기어이 언론을 매수해 제가 캐나다 군 시절 작전 실패로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추대받던 제가 순식간에 사기꾼이자 부도덕한 이방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로키 산맥의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도 맨손으로 동료를 끌어올리던 구조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환자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제 팔은 가늘어졌지만 제 눈빛만큼은 다시금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그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석 씨를 병실로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석 씨, 지금 당장 노트북과 제가 캐나다에서 가져온 그 암호화된 외장 하드를 가져다 주세요. 우리가 밀리는 건 저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전장으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장은 제가 직접 정하겠습니다. 지석 씨가 가져온 외장 하드에는 제가 캐나다 공군 시절 전략 분석관으로 활동하며 익힌 정밀 지형 분석 알고리즘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주 도요지 일대의 지질과 수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이 리조트를 지으려는 부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분석 결과 집안 아래에 거대한 지하수로가 흐르고 있는 위험한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은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3D 시뮬레이션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만약 리조트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3년 안에 집안 침하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들고 전 세계 환경기구와 UNESCO 한국위원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가 캐나다 군 시절 구출했던 동료 중 한 명이 현재 글로벌 뉴스 통신사의 수석 기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해 대성그룹의 횡포와 제가 처한 상황을 낱낱이 제보했습니다. 군인 시절의 그 집요함과 전략적 사고가 제 인생을 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대성그룹의 리조트 기공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 상무는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을 불러 모아 화려한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공식장 대형 스크린에 정체불명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병실에서 만든 집안 치마 시뮬레이션과 대성그룹의 보고서 조작 증거들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채로 경찰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기공식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파란 눈에 제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대성그룹이 지으려는 것은 리조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옥입니다. 여기 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성그룹 강 상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정식 고소합니다. 강 상무의 얼굴은 북락푸르락 변하며 제게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기구에서 보내온 공문이 공개되자 리조트 사업은 즉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제가 지킨 것이 도요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이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상무와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저희 도요지는 진실을 지켜낸 문화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입구부터 길게 늘어서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며 장하다,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우와 나래는 엄마가 슈퍼 히어로라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석 씨는 도요지 마당에 새로운 가마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킨 불길이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이 전략적 재능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쏟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옥 스테이를 넘어 한국의 도자기 기술과 첨단 신소재, 공학을 결합한 친환경 식기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조종하던 헬기가 생명을 실어 나르듯 이제 제가 만드는 도자기는 한국의 따뜻한 정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도요지는 이제 연 매출 15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중견기업이자 문화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주 본점 외에도 서울과 뉴욕, 파리에 저희 브랜드의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0인에 선정되었고 셋째 환희는 어느덧 걸음마를 떼며 마당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우와 나래는 영어를 섞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자기 역사를 설명하는 꼬마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마당에 서서 경주의 맑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캐나다의 차가운 병실에서 불임 판정을 받고 통곡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며 촬영을 다녀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업적인 성공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6남매를 꿈꿨던 그 소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3명의 친자녀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셋을 결연하여 그들의 엄마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도요지를 찾아와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 속 빈 공간이 따뜻한 사랑으로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7년 전 헬기 조종석에서 바라보던 세상은 넓었지만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한 뼘의 땅은 좁지만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의 흙은 제게 생명을 주었고 한국의 정은 제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대표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시상대에 올랐던 순간보다 저는 비 오는 날 남편과 함께 가마를 지키며 보리차를 나눠 마시는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150억 원이라는 자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로 가진 재산은 제 곁을 지켜준 남편 지석 씨, 그리고 저를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어머니, 그리고 제 심장보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과거에 저는 강해지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랑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내려앉는 경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셋째 환희를 등에 업고 지우와 나래의 손을 잡습니다. 남편 지석 씨는 가마 앞에서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제 인생 최고의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항로에 진입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도자기의 결처럼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은 지금 바로 당신의 발밑, 그 흙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5년 전 제가 캐나다 산맥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제 앞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 바가나로서 이 땅의 흙과 함께 영원히 숨쉬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착륙지는 바로 이곳,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